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생물, 이게 이제 넷째 인 뗄 때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 뗄 때 첫째 생물, 둘째 인 뗄 때 둘째 생물, 셋째 인 뗄 때 셋째, 그리고 넷째 인 뗄 때 넷째 생물이 나오는데, 이 생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4장 그 7절에 나오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송아지 같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으면 그냥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뭘 또 해석할 필요는 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반복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 셋째는 이제 검은 말, 넷째는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고, 첫째는 이제 첫째 생물이 이야기하고, 둘째는 둘째 생물이, 셋째는 셋째 생물이, 넷째는 넷째 생물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은 말의 이제 뭐 특징, 뭐 흰 말의 특징, 붉은 말의 특징, 뭐 청황색 말의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이 각 주에 보면 이제 극심한 기근과 공황이 닥쳐올 것을 이제 상징한다. 그러면 기근과 공황이 언제 찾아오느냐라고 하면 전쟁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인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셋째 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인은 이 전쟁과 학살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학살 이후에 뭐 공황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 이후에 뭐 보릿고개라는 정말 극심한 그러한 가난에 시달렸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극심한 기근과 그 다음에 이 고난으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 18세기, 19세기 접어들어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 검은 말을 해석할 때 기근과 경제 그 붕괴를 상징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라가 물가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뭐 전쟁 치르느냐고 뭐 경황이 없다가 막상 정신 차리고 보면 뭐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제 가격은 폭등하고, 그 다음에 뭐 빈부격차는 뭐 극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극심하느냐라면 이 저울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제 경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동일한 해석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그 밀 한 대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볼이 속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뭐 하루 임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뭐죠? 지금 현 시대에도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뭐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맞는 뭐 해석이라고는 좀 보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로마 군대의 뭐 병과 계급, 뭐 시민권 여부, 뭐 소속 지역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컸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급여는 일당이 아니라 연봉제로 지급되었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식비, 뭐 장비비 이런 것이 다 공제되었고 그 결과 1세기 초 로마 그 군단병이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금액이 연간 100에서 120 데나리온으로 봐요. 그러면 하루로 환산하면 0.3 데나리온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하루품삯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르고요. 오히려 한 데나리온 가지고 이 돈이면 하루 겨우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에 말씀드렸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지금 1,480원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1,500원이 넘어가면 지금 한국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카드 사용은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 빚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가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IMF 때 그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가계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계들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뭐 상황들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 한 대,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를 간신히 견딜 수 있는 뭐 이런 시대라는 거죠. 이건 뭐 전쟁 이후에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전쟁 뒤에 기근이 따라오는 것은 뭐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인하고 이 셋째인을 이렇게 전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인하고 셋째인이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넷째인하고 다섯째인이 좀 붙어 있는 것 보여요. 왜냐하면 그 넷째인에 가면 그 뭐죠? 이거는 또 다른 그런, 이거는 뭐 뒤에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전쟁이 농지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줄이잖아요. 그리고 유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곡물이 무기가 되어지는 그 결과 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둘째인이 칼이잖아요. 큰 칼을 받아서 이제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굶주림이다라는 이것이 역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요만한 눈동이를 이제 굴리면 그 산 아래에 가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큰 눈덩이거나 되거나 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역사 속에 이게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서로 우리가 대부분 그 곡물류 같은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뭐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더 싼데 뭐하러 농사를 짓고 앉아 있습니까? 그죠? 뭐 쌀만 남아돌지 나머지는 대부분 뭐 다 수입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뭐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곡창지대들이 뭐 파괴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극심한 그런 뭐 타격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다 무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월마트에서 중국 제품 빼버리면 뭐 3%도 자국 물건이 안 남을 정도로 중국 그 의존도가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인 그 트럼프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그 자체 모든 그리고 수입되는 것에 관세로 뭐 왕창 매기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대부분 보면 제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수입해 오잖아요. 중국에서 뭐 다 가져다가 수입을 하니까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좀 모든 굴뚝 공장이 다 중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뭐 환경단체 뭐 이런 데서 굴뚝 공장 뭐 이런 거 오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하는 것들 뭐 쿠팡에서 물건 사면 대부분 다 중국에서 오는 이런 제품들이잖아요. 그렇게 다 보면 뭐 메드 인 차이나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났을 때 뭐 미국에서 재채기 한번 하니까 아시아가 다 감기 걸려 버리는 그러한 꼴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에서 뭐 관세 폭탄 내리면 우리나라는 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금리를 또 올려도 우리나라한테 그 피해가 있는 것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소시민들은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1차 대전 직후에 유럽에 그 1914년에서 20년까지 대기근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은 끝났지만 농지는 항폐해졌고 철도와 항만은 붕괴되었고 패전국에는 가혹한 그 배상과 봉쇄가 이어졌고,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전쟁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그 질서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굶주리게 되어졌다라는 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칼이 멈춘 뒤에는 기근이 계속된다라는 것이고요. 1918년, 1922년까지 러시아 내전 그리고 볼세비키 전쟁 이 기근에 이 혁명과 그리고 내전으로 인해서 뭐 강제 징발 그리고 전쟁 경제가 농촌을 초토화시켰고, 곡물은 군대와 도시로 강제 이동되었고, 농민은 생산 의욕을 잃었고, 그 결과 5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기근은 공산체제의 폭력적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칼이 그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무브먼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라면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와 홀로도모르 이건 전쟁은 아니었지만 1932년에서 1933년 그러니까 기근들이 이때 다 몰려 있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 수준의 국가 폭력이 농업을 파괴했고
집단 농장 그 정책, 뭐 곡물 강제 수탈로 곡창지대가 무덤이 되었어요. 자연재해가 아닌 그 정책이 만든 기근이었어요. 수백만 명이 침묵 속에 역시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 동아시아 대기근인데 이게 1937년에서 194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 전쟁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 농촌이 파괴되고 뭐 같은 이야기고요. 뭐 중국과 인도 차이나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살육보다는 더 많은 굶주림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죠. 1950년 이후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북한도 마찬가지고 전쟁 똑같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기근은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체제 아래 고착되어져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이제 굶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김일성이 아마 자살했을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도와주지 않고 김일성이 죽었다라면 역사는 아마 김정일이 죽었다라면 역사는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정쩡한 햇볕 정책이 결국은 핵무장하게 만들었고 그 핵무장이 우리나라를 지금 위협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핵무장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이 지금 개거품 물고 지금 자기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핵을 보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보유하고 뭐 우리는 보유 안 하면 군비 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제일 죽이질 못하는 것이잖아요. 저 핵탄두가 어디로 발사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거예요.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다른 나라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저 핵을 포기했더니 결국은 저 모양 저 꼴이 나는 것이니까 러시아가 계속 핵을 만지작거리잖아요. 저 조그만 거 저 핵탄두 하나면 이거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저 서방 눈치와 미국 눈치 보냐고 사용을 못하는 거 사용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인간은 결국은 그 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세상을 종말시키지 않아도 인간에 의해서 세상은 종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뭐 나이지리아 내전을 통해서 1967년, 뭐 1970년에 식량위가 무기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이거 1970년에서 1980년 뭐 예멘 그 내전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2015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기근은 자연의 실패가 아니라 전쟁과 권력의 실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칼이 뽑히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울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이 검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검은 말, 뭐 기근을 상징한다, 절망과 애통을 상징하죠. 성경에 이 검은색이 상징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의 저울,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배급 통제.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배급하고 이제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그 경제적인 그런. 그 다음에 이제 한 데나리온의 뭐 밀한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간이 하루를 간신히 버틸 수 있는 뭐 이런, 그죠? 이게 보리석 때는 그런데 뭐 배불리 이렇게 먹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이면은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14배 폭등한 겁니다. 14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급한 식량이라는 겁니다. 저급한 식량. 저급한 식량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다음에는 반드시 경제가 붕괴하고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러나 이 기근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기근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근이 정말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상 상황이라고 칼은 멈췄는데 배고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기근은 살아남은 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과거에 1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이 최근에 10년 안에 일어난 지진 횟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인간의 양심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지금 중국과 일본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중국은 뭐 대만을 그 무력으로 뭐 장악하려고 그러고, 대만은 힘이 연약하니까 그래만 봐 그러면은 샨샤댐을 박살내겠다라고 그러고, 샨샤댐이 저기 박살내면 중국 인구의 몇이죠? 그 5분의 2는 죽잖아요. 다 수몰되어져 버리거든요. 중국은 국가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미사일이 그 샨샤댐을 향해 있는데, 중국은 그 내부의 그 간첩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부 붕괴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도체 회사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이 그 장개석이 그 대만으로 올 때 우리가 자꾸 헛소리 하는데, 대통령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저 옛날에 문재인 때 헛소리 하던데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그 세금 안 붙는다라고 함부로 하던데, 우리나라를 도와준 사람은 장개석이에요. 국민당. 그런데 국민당이 도와줬는데 더 큰 나라하고 수교하느냐고 대만하고 수교를 끊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중국이 우리나라 언제 도와줬습니까? 우리나라를 저기 통일될 수 있는 거를 중국이 인민해방군 보내가지고 그 통일이 못되게 하고 우리나라 전 국토를 유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알려면 똑바로 알든가, 말하려면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존경한다, 모택동을 존경한다라. 모택동이 중국 국민 인민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죠? 뭐 김정은이 만나 보니까 유머스럽다라는 말을 어떻게 한국 뉴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1,900만 명이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리 무식해도 그런 말을 지도자들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한국 뉴스에서 그따위 뉴스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옳은 거는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건데, 한국 사회가 옳은 것도 옳다라고 못하고 틀린 것도 틀리다라고 말 못하는 그런 병신 사회가 돼버리고 말아가지고 정말 뭐 자꾸 얘기하면은 이 막말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 막말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안 하지만, 그러면은 교회에다가 무슨 자가를 불리려고 이야기하고, 목사 설교들 뭐 이렇게 뭐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뭐 저 유튜브나 이런 데다 잡혀 찍어가지고 교회를 못하도록 공격하는 이런 우리나라 사회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이상한 사회가 자꾸 돼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똑바로 해야죠. 지도자들은 나라 똑바로 이끌고 쇼하지 말고 좀 국민들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뭐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이따위 짓 하지 마시고, 그냥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그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람류가 상징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뭐합니까? 전쟁이 났을 때 밭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남겨둬야만 기근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을 때 전쟁이 나도 뭘 안 했어요? 포도밭을 해치지 않았어요. 예? 포도밭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 군인들이.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대량 살상 무기로 뭐 때려 박는데 그게 뭐 안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감람류와 포도주가 당시의 사치품이다 뭐 이렇게 헛소리 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당시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네. 그래서 완전히 파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더라도 절대 파괴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뭘 파괴하면 안 됩니까? 문화재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네? 문화재 파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스페인 쌍놈들이 저 남미에 가가지고 정복 전쟁하면서 역사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저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쟤네들이 들어가서 다 뭐 했습니까? 역사를 없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 상고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단고기를 언급했더니 이제 역사학자들이 뭐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는 저 역사학회에서 뭐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상고사를 뭐 일제시대 때 20만 권을 불질러 버리고 뭐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불질러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진시황릉 앞에서 병마용병, 여러분들 그 병마용병 그거 중국인들 아니에요. 그 사람네 모습이 동이족 모습이잖아요. 동이족. 병마용병의 그 옷차림을 보세요. 그 군대의 옷차림이 누구의 옷차림이냐라면 동이족의 옷차림이에요. 진시황이 동이족이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왜? 중국이 그냥 난리를 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북 삼성 이런 데 가서 뭐 역사를 하면 우리 문화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빗살무기 투기가 나오고 뭐 청동곰이 나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덮어버리는 것이고 병마 용병 그거 뭐 수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들여다보면 걔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 만리장성 그 안쪽으로 그래 그건 니네 역사라고 치고 그 바깥쪽은 누구 역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우리 역사라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라고. 그런데 그것을 중국인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중국인 학자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면은 이게 뭡니까? 그 서울대 이병도의 제자들 그 친중사관 있고 이 친일사관 있는 애들에 의해서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수 비가 북경 올림픽 때 소수민족들 한마디씩 부르는 노래 부르는데 그거 가서 걔가 노래 부르잖아요. 걔가 무슨 월드가스를 해가지고 가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수민족이래잖아요. 뭐 강강수월래라든지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문화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게 자기 민족 그 소수민족의 그 문화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역사를 계속 왜곡하고 우리는 그 친중 역사를 자꾸 받아들이는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뭐 제가 이놈의 대통령을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한단국이 그것에 대해 상고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역사학자들이 뭐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민족에게 역사서를 다 불질러서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일제시대 때 어떤 책 한 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상고사가 기술되어져 있는데 용어들이 현대적 용어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랬나 봐요. 그런데 그게 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역사는 연구해야 되잖아요.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저 홍산 문명이라든지 우리 문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동북 삼성은 일본이 그 간도 협약 때 내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그거 찾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국이 우리 통일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할 텐데 자기는 영국한테 그 홍콩 내놓으라 그래서 홍콩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저울이 흔들릴 때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는 뭐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포도주와 감람류는 뭐 포도밭이 되어지겠죠. 감람류 추출하는 밭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모든 성도는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감람류가 상징하는 것은 뭘 상징하죠?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경제 위기가 오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붙잡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검은 말이 달릴 때 어린 양은 여전히 뭐예요? 인을 쥐고 있다라는 거고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지 말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이 나서 얘기하지만 이 중국의 모태동 마오쩌둥이죠. 그 1958년에서 1962년에 그 대약진 운동을 합니다. 정책 실패예요. 얼마가 죽었느냐라면 5,5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존경해요? 이런 자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를 존경한다라는 지도자를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까? 아무리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공산 정권을 만들고 그 인민 5,500만 명을 굶어 죽인 이런 자를 존경한다라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중국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늘 거짓말을 하잖아요. 걔네들은. 왜 집계가 어렵느냐라면 얘네들은 이 정보가 한정돼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뒤져보면 5,500만 명이 굶어 죽인 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죠? 국제재판소 그 재판대 위에다가 세워야죠. 그리고 이들의 묘는 파묘해야죠. 그러나 북경광장 앞에 가면 그의 그 시신을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김일성 저 보세요. 그 시신 지금도 그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그럴 돈이 있으면 인민을 먹여 살려야죠. 인민을 먹여 살려야죠.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